이 양음인데 얘들 세 개가 이렇게 화목토 얘들이 섞여 있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달수금 얘들도 섞여 있는 애들이 있을 테고, 태양빛은 공통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고. 일단은 이 자연과 사람을 살리는 길에 나오는 대표적인 원소 개념들이 탄소, 수소, 산소, 황, 질소, 이렇게 5가지 개념들을 가지고 이제 이합집산을 시킵니다. 몇 가지씩을 합해가지고 어떤 식물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외에 이렇게 양권, 음권이 묶여 있는 애들로 얘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쪽이 석회, 이쪽이 규소. 이게 화목토가 묶여지면 규소가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달수금이 묶여지면 석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얘들은 음적인 성격이니까 내리 누르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얘들은 양적인 성격이니까 위로 뻗어 올라가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석회질들이 적당히 눌러주고 규소질들이 위로 지금 솟구치려고 하는 이 어떤 양가적인 힘 속에서 농사가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그래서 석회가 굳으면 석영이 되고 석영이 굳으면 수정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수정가루라든가 석영을 쓰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일단 크게 이렇게 구별을 해놓고, 그럼 제가 조금 전에 아까 얘기했던 탄소, 수소, 산소, 황, 질소, 이게 마치 음양오행의 오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개념들 중에서는 석회와 규소를 음권, 양권으로 크게 나눴을 때 석회, 규소 이렇게 쓴다는 거, 이렇게 쓴다고 하는 기본 용어에 대한 일단 구별을 전제를 해두고 이제 접근하면 됩니다. 근데 조금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데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 앞서서 먼저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이 역동농업이 다른 유기농법들하고는 기본 개념에 있어서 뭐가 좀 다르겠는가, 어떤 부분이 특이한 점이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특이한 건 그거죠. 이제 역동농업 하면 역동농업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어떤 보통 사람들이 던졌을 때 제1번으로 해야 되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유기이론론에 기초한 농법이다. 별의 기운을 활용한 농법이다. 그럼 다른 유기농법들도 어차피 하다 보면 이거 다 활용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죠. 하다 보면 다 활용하게 되죠. 자기가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결국 다 활용하게 되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역동농법은 한마디로 별의 이동에 따라서 대기 중에 원소 변화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식물에 파종하거나 수확할 때 활용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활용해서 뭐가 좋은데? 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우선은 이렇죠. 우리의 통상적인 관념의 문제인데요. 사람들은 보통 농사를 지으면 땅을 일군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땅에 신경이 집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역동농업은 이 관점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 땅이란 결국 하늘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그 땅이 어떤 반응을 하고 생명현상을 일으키는 것은 결국 하늘하고 타이밍이 맞아 일어나는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농사를 짓다 보면 실천적으로는 결국은 하늘 땅의 상호작용을 다 이용해야 되는 거지만, 기본 시각 자체가 우리의 기존 농법이 땅에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거라면 역동농업은 하늘을 신경 쓴다는 거예요. 왜? 타이밍 맞추려고. 타이밍은 또 왜 맞추려고 하는가 하면 가령 이런 거죠. 뭐 떡갈나무다 그러면 그게 화성의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요. 참나무다 그러면 뭐 침엽수다 그럼 토성 기운이 많고, 참나무면 목성 기운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근데 내가 지금 참나무를 심으려고 해. 그러면 대기 중에도 목성 기운이 굉장히 강할 때 참나무를 심으면 얘가 초기 조건에 보호를 받으면서 심긴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사주팔자의 원리도 초기 조건이잖아요. 응애 하고 세상에 나왔을 때 이 기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는가에 따라 가지고 이게 유전자 못지않게 가서 박힌다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 참나무를 심느냐 떡갈나무를 심느냐 걔네들이 목성의 힘이냐 화성의 힘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 별 기운이 강한 계절 날 달을 맞춰 가지고 딱 심으면 얘가 벌써 특별한 비료를 주든 안 주든 이미 자연 전체로부터 응원을 받으면서 예, 첫 생명 현상을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이밍이 중요한 거죠. 타이밍이. 우리의 먹거리들이 우리가 먹는 음식들도 전부 일체 이런 어떤 별기운으로 전환을 시켜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얘한테 가장 맞는 어떤 쉽게 말하면 날짜가 나오는 거죠. 예. 금년에는 몇 월 며칠 날 목화토금수의 기운이 어떻게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화성 기운이 마침 들어오는 날 나무를 심을 때는 무슨 나무를 심고 채소를 심을 때는 무슨 채소를 심고 하는 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흔히들 역동농법을 하늘을 보고 짓는 농사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하늘을 보고 짓는 농사법이다. 뭐 인류의 어떤 문명의 농경의 역사 속에서 이런 관점이 왜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동서고금에 다 있었겠지만서도 현재로서는 이렇게 어떤 별자리의 이동의 타이밍을 농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 실용적인 방법을 남겨놓은 게 이제 가장 잘 정비되어 있는 게 역동농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이건 그야말로 자연의 움직임 그 자체에 힘을 받아서 농사를 짓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인위적인 요소들이 최소화되는 거죠. 예. 화학비료 안 쓰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예. 화학비료 안 쓰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비료를 쓸 때도 어떻게 쓰느냐 하면 예컨대 목성이 필요한 애가 있다. 그럼 목성을 받쳐주기 위해서 어떤 기운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기운을 머금고 있는 잡초나 풀들을 가지고 자연 비료를 만드는 거죠. 그럼 그 비료를 머금고 있는 잡초나 풀만 있는 게 아니고 동물도 있기 때문에 동물도 어느 특정 부위, 예컨대 소다 하면 4발 달린 짐승이다. 그 머리부터 가슴까지는 보통 이 양기운을 많이 받게끔 돼 있어요. 그 토성, 화성 이런 기운을 많이 받게끔 돼 있고, 저쪽에 뿔이라든가 이 발목 쪽으로 내려가면 달수금의 영향을 많이 받게끔 돼 있거든. 동물은 부위별로 좀 나뉩니다. 동물은 부위별로 나뉘는데 이렇게 부위별로 나뉘는 어느 특정 부위를 비료를 만들 때 섞어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역동 농장이라고 했을 때에는 농사가 일어날 수 있는, 농사가 갖춰야 될 게 좋은 토양도 있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서로 순환하는 동식물들이 있는데 이 순환하는 동식물들을 하나의 유기론적으로 농장 안에 자체적으로 완결될 수 있게끔 갖추는 거, 이게 역동농장의 기본 지향입니다. 이 농장에서 나는 이 토양에서 자라난 식물들을 가지고 동물들을 먹이고, 그 동물들이 먹고 싼 똥을 통해서 비료를 얻고, 그 동물들의 어떤 죽고 나면 남는 부위들을 활용해 가지고 비료를 쓰고, 예, 다시 이게 토양에서 식물로 동물로 인간으로를 순환할 수 있도록, 예, 완결적인 하나의 미니 세계 시스템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역동 농장은 말 그대로 하나의 미니 세계 체제예요. 예, 이제 차이가 조그만 지구 순환을 재현하는 거죠. 예, 재현할 수 있도록 농장을 구성해서 그 유기 순환적인 힘으로 농장이 사람의 힘뿐만 아니라 하늘의 힘, 땅의 힘을 받아가지고 순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농장을 구성하는 거, 이거를 이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유기농법들보다 조금 더 특이한 점이 이제 그 시간이죠. 결국은 타이밍이죠. 시간, 타이밍. 이게 바로 별자리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건데, 별의 이동에 따른 대기의 변화를 적극 활용한다. 적극 활용하고, 이 적극 활용이 단지 타이밍 잡는 데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비료를 만드는 원리에도 나타난다. 비료와 거름을 만드는 원리에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비료와 거름을 만드는. 그 중에도 가장 역동농업을 대표하는 역동농업에서는 비료라는 말을 안 쓰고 정폭제라는 말을 쓰는데, 용어가 정폭제인데, 슈타이너 생전에는 대표적으로 한 9개인지 10개인지 9개인가요? 10개인가요? 9개. 9개 정폭제를 슈타이너가 제시를 했고, 그 뒤에 이거를 응용한 정폭제들이 지금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제 정복제가 저기 솥불에다가 솥똥을 우겨 넣어 가지고 땅에 특정 시기에 심어 묻어놨다가 한 몇 달 땅에 묻어놨다가 꺼내 가지고 이걸 물에 풀어서 뿌리는 거거든요. 이게 역동농업 하면 사람들이 바로 떠올리는 게 바로 이 솥불정복제입니다. 솥불정복제.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비료의 역할을 하게 되느냐 하는 거를 이제 슈타이너 같은 사람들이 정리를 해 놓은 거죠. 이 솥불정복제 얘기는 나중에 쭉 또 나올 거기 때문에 나올 때 자세하게 다룰 수 있겠습니다만, 아주 자연스럽게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원리는 이렇습니다. 이쪽에서는 전기체 혹은 성기체라는 용어를 씁니다. 전기체라고 하는 거는 에테르체하고 똑같은 뜻이고, 성기체라고 하는 건 아스트랄체하고 똑같은 뜻인데, 성기체는 한마디로 별기운입니다. 뭐 전기체는 한마디로 땅의 생명력입니다. 그런데 소 같은 경우에는 얘들이 이 별기운이라고 했을 때 음양권으로 나눴을 때도 보통 그냥 별기운, 그러면 얘도 별이고 얘도 별이지만 이 양기운들을 아스트랄이라 그래요. 얘네들이 별기운, 농사에서는 별기운들이에요. 농사에서는 별기운들인데 동물들 중에서, 우리가 가축으로 키우는 동물들 중에서 이 별기운들을 가장 많이 처묵처묵하는 애가 소예요. 예, 소가 먹는 것 자체가 성기체들을 몸 안으로 쭉 빨아들인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제 빨아들인 다음에 소가 아스트랄체가 많은 어떤 그 풀들을 먹고 이 안에서 하루 종일 열처리 과정을 하잖아요. 대세김질하고 이렇게 열처리 과정이 누적이 많이 되면 질소화가 많이 된다고 봐요. 예. 동양식으로 말하자면 토화작용이 많이 되는 거고, 한마디로 똑같은 성기체라도 열처리가 반복적으로 돼 가지고 얘가 균이 아주 덩어리져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돼서 나온 게 소똥이거든. 예, 소똥이거든요. 근데 소의 몸 안에서 이 소의 어떤 그 소가 먹어서 아스트랄을 몸 안으로 집어 넣었을 때 이 아스트랄을 위장과 이 체내에서 계속 뺑뺑이 돌리게 하는 안테나 역할을 하는 게 뿔이거든요. 이 뿔이 그 소의 모든 뼈들 중에서 특별한 골밀도를 가지고 있어요. 밀도가 높아요. 그래서 아스트랄 성분이 바깥으로 못 빠져나가게 막아서 안쪽으로 반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소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안에서 되새김질을 하면 그때마다 뿔에 부닥쳐서 안으로 되돌아오고, 뿔에 부닥쳐서 안으로 되돌아오면서 안에서 성기체 성분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강화가 된 똥을 싸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소똥은 한마디로 아스트랄체 덩어리인 거야. 그럼 이 아스트랄체 덩어리인 소똥을 원래도 이 아스트랄을 순환시키는 역할이 큰 뿔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땅속 50cm 정도 되는 데다 묻어두는데, 어느 시기에 묻어두는가 하면 땅속에서 이 목화토 기운이 가장 강할 때가 있어요. 가장 강할 때가 언젠가 하면 우리 지지, 그 청간지지 할 때 지지 순으로 보면 자축인묘 진소음으로 보면 자축인월 석달입니다. 자축인월 석달. 그러면 양력으로 보면 대체로 11월 한 중순부터 2월 한 중순까지에 해당하는 시기가 돼요. 11월, 12월, 1월, 2월에 걸쳐 있는 요 시기. 요 시기가 땅 속에 성기체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을 때. 땅 속에. 물론 이제 실제로 농사에서는 솥불은 늦가을부터 묻어버립니다. 가을, 겨울 쪽이 땅속으로 양기가 들어갈 때거든요. 그렇잖아요? 땅속으로 양기가 들어가는데, 이 양기 덩어리인 소똥을 우겨 박은 솥불을 땅속에다 묻어두면 얘가 한마디로 그 땅 주변에 있는 성기체들까지 다 빨아들인다는 거야. 이건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동기감흥의 원리죠. 동기감흥의 원리. 성기체 덩어리가 들어가 가지고 얘가 중력작용 하듯이 주변 성기체들을 쭉 빨아들여 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그 별기운이 풍부한 시기에 땅에다가 묻어두면 그 풍부한 별기운들이 대기 중에 흩어지거나 땅속에서도 여기저기로 흩어지는 거를 막고, 예, 흡수를 시킨다는 거죠. 그렇게 잔뜩 흡수해 놓은 요 소똥을
꺼내 가지고 겨울이 지나고 나서 꺼내서 물에 풀었으면 이게 바로 성기체 덩어리다. 어차피 모든 비료는 성기체인데 얘는 자연 성기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연 성기체 압축률이 얼마나 높냐 하면 솥불 하나에 있는 그거 가지고 몇 평 정도 쓰죠? 솥불 한 개, 솥동욱에는 그 한 개로 물에 풀어서 쓰면 3, 4천 평의 비료를 쓴다는 거예요. 효율이 굉장히 높죠. 예. 효율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석영은 몇 그램만 가지고도 뭐 10년, 20년도 쓴다 그러더라고요. 10g 가지고 한 10년 쓰셨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던데, 이와 같이 이런 별기운들을 다루는 어떤 일종의 정복제 제조법을 우리가 조금 익히면, 예, 인간의 인위적인 힘을 최소화하고 자연의 어떤 그 정폭력을 최대화해 가지고, 예, 굉장히 건강하고 유기순환적인 비료를 쓰면서도 땅이 지 알아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예, 거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가 이제 역동농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농작물을 만들었을 때 그 농작물은 뭐 그럼 양이 많이 나오냐, 맛이 좋냐, 예, 이런 문제, 실천적인 문제가 있죠. 일단 양은 별로 안 나온다던데. 이게 이제 뭐 양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고, 역동농업의 목표는 사과는 사과답게, 배는 배답게, 오이는 오이답게, 가장 고추다운 고추, 가장 마늘다운 마늘, 한마디로 그 원래의 생명이 가지고 있는 자기다움, 자연에서의 자기다움이 가장 잘 구현된 상태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예. 여기까지가 이제 컨셉에 대한 좀 추가적인 소개였습니다. 추가적인 소개였고, 오늘 주제에 대해서는 몇 가지 안 했는데 핵심적인 걸 많이 설명드린 건데, 자, 요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뭐냐 하면 씨앗입니다. 씨앗이 만들어지는 건데, 요거는 흑백이라 가지고 이게 잘 안 보이죠. 뭐 잘 안 보이는데, 이 칼라 그림이 있습니다. 나중에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이 칼라 그림이 있는데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이거를 뭐 영어판이긴 하지만 그림 보는 데는 뭐 영어 상관없잖아요. 그림만 보면 되니까. 그림이 나와 있는 영어판 소스가 있는 링크를 드리겠습니다. 요 보면 요 바깥에 요 바깥에 이렇게 원둘레 쳐져 있는 여기가 초록색이에요. 초록색이고 요 안에가 빨강색입니다. 그리고 또 바깥에는 또 초록색, 빨간색이 막 겹으로 겹쳐져 있어요. 그러면서 화살표 방향이 안을 향하고 있잖아요. 슈타이너는 말하자면 이게 바로 씨앗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요 성분들이 최대치로 압축해 들어가는 과정이 씨앗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씨앗이란 전 우주의 행성들이 다 협조해서 만드는 거다. 이렇게 압축률 높게끔, 한마디로 모든 별의 기운들을 최대한 압축되게끔 만들어 놓은 그게 우리가 씨앗이라 부르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가 머금고 있는 이거를 다른 것들하고 섞어서 이제 피어나게끔 만드는 게 농사인 거죠. 자, 이건 아까 제가 동물의 앞부분, 뒷부분 설명했던 겁니다. 동물을 그릴 때도 슈타이너는 앞쪽은 빨강으로 그리고 뒤쪽은 파랑으로 그리고 여기 앞에는 태양이 있고 뒤에는 달이 있거든요. 기호가. 한마디로 상반신은 양기운이 세고 하반신은 음기운이 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솥동이 이제 비료가 되는 거는 제가 금방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동물의 뼈가 만들어질 때 탄소와 산소, 유황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조직돼 가지고 동물뼈가 만들어지는가, 동물뼈의 어떤 구조적인 형태를 마치 현미경 들여다보면 이렇다라고 말하듯이 색깔을 섞어가지고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행성을 대변하고 있는 5개의 원소가 있다 그랬잖아요. 예, 수소, 산소, 규소, 뭐 황 이런 것들, 이런 거하고 이제 석회규소, 다시
황탄소, 수소, 산소, 질소입니다. 행성을 대표하는 5가지는. 그 5가지하고 석회규소 이렇게 2가지하고 총 7가지죠. 7가지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면 동물의 뼈가 되고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면 살이 되고 이거를 규명하는 거죠. 규명해서 그러면 특정한 어떤 조합을 가지게 되면 얘가 단백질이 되고 이 중에서 황이 많아지면 얘가 지방이 되고 원래 단백질이 열량이 제일 높거든요. 단백질이 기초원소들의 종합물입니다. 이 기초원소들의 종합물에서 황성분이 강해지면 조금 많아지면 얘가 지방이 돼요. 여기서 탄소 성분이 조금 강해지면 곡식이 돼요. 곡류가 됩니다. 수소 성분이 조금 많아지면 염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음식들도 이제 구별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구별이 돼서 이제 특정 식물이 가지고 있는 영양성분 이런 것들도 그거를 한마디로 파고 들어가면 결국에는 맨 끝에는 걔가 갖고 있는 별기운으로 전환을 시켜서 오는 거죠. 별기운으로. 예. 자, 제가 지금 구성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계속 애를 쓰고 있습니다. 구성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계속 애를 쓰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기본 구도가 좀 들어오시나요? 예. 이 기본 가닥이 되게 중요해요. 이 기본 가닥을 알고 책을 보면 그렇지 당연하지 이렇게 되는데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읽으면 뭐 탄소가 뭐 형태를 창조한다. 탄소가 지가 뭐라서 그 왜 형태를 창조하는데 실은 이제 탄소 같은 것들이 우리가 오행에서 말하는 금기운 같은 거거든요. 실제로 금성의 기운이기도 하고요. 그럼 금성의 작용력 자체가 크리스탈라이즈 결정화하는 힘이에요. 뭔가를. 그래서 탄소가 형태를 짓는다라고 하고 또 유황의 길을 쫓아 들어가면 정신이 가는 길을 알 수 있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유황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영양성분 중에서는 지방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화기운이거든요. 화기운인데 화기운이 동식물에서 나타나는 것보다 더 분산이 되면 우리 같은 의식이 돼요. 예. 우리의 정신작용, 의식도 결국은 사실은 우주의 어떤 별기운이라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것들을 연결해서 영적인 작용들 속에서 원소를 이해하고 그 원소들의 이합집산으로 동식물을 이해하고 그거를 인간이 이해한 상태에서 어떤 적정한 타이밍과 환경을 활용해서 농사를 순환적으로 지어내고 이제 이거를 단지 원리로가 아니라 하나의 매뉴얼로 쓸 수 있게끔 비료도 딱 갖추어 놓고 순환할 수 있는 동식물들도 종류를 구색을 딱 갖추어 놓고 농사를 짓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역동농법이기 때문에 원리로서의 역동농법은 보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로서의 역동농법은 기후가 다르면 달라져야 되겠죠. 한마디로 독일 기후에 유기순환되는 동식물들의 세트군과 한반도 기후에 맞는 동식물들의 세트군이 다르다는 거예요. 집합의 원소가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원리를 알면 요 세트에 포함되어야 될 부분들이 뭐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원리를 모르면 외워버리면 저쪽 기후에 맞는 애들을 이쪽 기후에 가져와가지고 하니까 술반 물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이거 좀 어줍지 않네 어슬프네. 슈타인은 된다고 했는데 내가 해보니까 안 되는데 기후가 다른데 뭐 슈타인은 다른 기후를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고 딱 자기가 살았던 오스트리아, 스위스, 독일 그 기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긴 땅 자체가 달라요. 거긴 땅도 석회암이고 여긴 땅이 화강암이고 물도 달라요. 그쪽 물은 당연하게도 석회암지대에서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석회질이 물 속에 당연히 섞여 있고 이쪽의 물은 그런 것들이 훨씬 덜하죠. 토양이 다르고 물이 다르면 다 달라지죠. 다 달라지고 어떤 이런 안반을 기반으로 해서 나타나는 동식물 군들이 달라지고 그러면 순환을 해야 되는 전체 어떤 농장을 구성해야 되는 세트가 달라져요. 세트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유기농법을 역동농법을 진짜 제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현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현지화된. 그래서 그 현지화가 물론 뭐
남한 북한 나눠가지고 남한 역동농장, 북한 역동농장 뭐 조금은 다르겠지만 뭐 국가별로 쪼개고 그런 게 아니겠죠. 자연의 어떤 자연스러운 경계선이 있겠죠. 기후의 경계선, 토양의 경계선 이런 것들을 따라서 거기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예, 자기의 생활 환경에 맞는 농장을 구성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는 거, 저는 이게 역동농업의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그 안목을 갖추는 거. 그 안목을 갖추면 예, 자기가 어디에 있든 호주에 이민 가면 호주의 환경에 따라서 갖추고 남미에 이민 가면 남미의 환경에 따라서 갖추고 한국에 살면 한국에서 필요한 세트군을 맞춰가지고 구색을 판단해서 갖추고 할 수 있는 이 안목을 갖출 때 비로소 역동농법이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독일 기준으로 맞춰놨던 매뉴얼을 우리 기후에다가 변환 작용 없이 그대로 이제 갖다 쓰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어떤 시행착오들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현지화된 역동농법은 바로 이런 노력 과정에서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많은 것들은 보편적으로 검증되어 있는 것들도 있죠. 보편적으로 검증된 것들, 솥불정복제 같은 건 동양이고 서양이고 다 통하는 거죠. 사료를 먹어서 애들이 예? 가능할까? 사료를 먹어서. 아, 그렇죠. 그 문제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지금 서농부님이나 저 평화나무 농장을 하시는 김중건 선생님 같은 경우도 소 자체를 키워내기가 어려워서 많은 부분을 수입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동농법을 제대로 하려면 실제로는 아까 그 순환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된다 그러는데, 그 환경 갖추는 것 자체가 사회 운동이에요. 운동을 해서 규모에 상관없이 뭐 필수적인 규모는 있겠지만 아무리 작더라도 자체 순환할 수 있는 어떤 모범적인 농장을 키워내는 게 당분간 우리 역동농법을 비롯한 유기농법과의 과제가 아니겠는가. 뭐 역동농업의 가능성은 무한하다. 실제로 유럽에서 이미 이게 검증된 브랜드로 자리를 잡기도 했고, 또 전 세계적으로 유기농법 하는 많은 세계적인 농민 운동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역동농법에 대한 거는 그동안 실천적으로 이론적으로 많이 검증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 가능성은 무한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작아도 몇 가지라도 현지화된 역동농법의 어떤 모델을 만들어 보는 노력을 지금 같은 경우에 솥불농장에서 하고 있는 거죠. 조그맣지만 시작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또 새로 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약간은 개론적인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강론으로 들어가면 재밌는 게, 강론은 결국은 정폭제예요. 정폭제를 왜 이렇게 만드냐,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강론으로 들어가면 실제로는 정폭제와 달력 읽는 법이에요. 저게 바로 타이밍 잡는 저 바로미터잖아요. 정폭제와 달력 읽는 법. 근데 정폭제를 뭘 쓰면 된다, 달력에 시킨 대로 하면 된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원리를 이해해야 현지화된 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제가 강의하는 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